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말과 동선이 심상치 않죠. 여권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 띄우기를 시작했는데 정치권 등판 시간표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한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 여러 시나리오가 무성합니다. 민주당 강경파들 입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 발언이 잦습니다. 절대 다수 민주당 의석으로 탄핵 발의를 먼저 해놓으면 국민의힘 비윤계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현실성은 있는 주장일까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20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 이후 정상 운영 첫날 주민센터의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23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고 문제점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이자 부담을 낮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권은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즉위 이후 첫 번째 국빈으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마차 행진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여성은 구속됐습니다. 내후년부터 구급공무원 국어와 영어 시험 문제가 기존 암기식에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 이후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인데요. 주민센터에는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마비됐던 전산망이 복구돼 그동안 못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복구돼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밀린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번호도 안 오늘까지 해야 돼서 급하게 왔습니다. 9시 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사업상 필요한 등초본이기 때문에 그거 띄러 왔다가 전산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구된 행정망이 정상 가동되면서 무인 민원 발급기부터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까지 차질 없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재개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도 별탈 없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는 전산망 먹통으로 업무 처리가 막혔던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에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기업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을 주문하더니 이번 사태 때 보이는 모습은 상반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계란 대란 났을 때는 정부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기업을 옥죄했는데 대한민국 통신망이 이런 상태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가 행정망 중단으로 처리 못한 민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행정 전산망은 복구했지만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 여전히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하는 걸 막으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유를 모르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기계 탓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행안부 측은 현재는 장비 교체로만 해결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L4 스위치 바꾸는데 3일이 걸립니까? 한두 시간이면 그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렸고 더 심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업데이트한 이유를 묻자 주말에는 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업데이트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데이트였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네트워크 장비를 제작,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YTN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업데이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요구한 날짜에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발생 뒤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한 운영체제의 다운그레이드와 제품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장비 기능이나 성능과 연관된 쪽에는 중국산 부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기업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 이 정도 전산망 마비가 되면 정부에서 사실조사가 나온다면서 복구가 늦어진 부분은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했지만 행안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국가 전산망이 문제를 일으킨 건 지난 3월 법원, 6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이어 3번째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난 17일 하루 동안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 6,200여 건을 수기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교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23일 행안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해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점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으며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형국인데 여권 안팎에서는 신당 창당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를 가를 마지노선으로 다음 달 27일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12월 27일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전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 행사 참석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여권 안팎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 실제 신당 창당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한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쉽게 점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일 이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던 인요한 혁신위 내부 인사도 이 전 대표가 총리 자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게시한 연락망 조직화에 대해서도 4만 명가량이 참여했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 사전 준비 작업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당 사전 작업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 전 대표와 창당 가능성을 깎아내리려 하는 여권의 치열한 기싸움은 앞으로 한 달,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이 여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의원 모임이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시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외부 활동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작 한 장관은 맡은 업무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장관 등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출마 의사를 전해온 적은 없지만 역할을 해주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의 키를 쥔 인효한 혁신위원장도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한 장관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지 또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를 맡을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이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거취를 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에 착수한 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계를 자처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세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비주류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건 뭐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전해철, 홍영표 등 친문 핵심 위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 주류인 친명계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 4인방과 달리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탈당 이후 여당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환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내일 대전에선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를 열어둔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총선 전 정치권 이합 집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서 기획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과 당원이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는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안이었지만 책임을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만 벌어졌다며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자 했던 당 내부 행사 민주당 갤럭시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청년 세대를 욕심만 많은 무지한 존재로 보는 꼰대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만 도덕적,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 비하 발언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또 2차장 검사 처가 소유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명백백한 의혹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 골프장과
가족들이 방문했다는 강원도 춘천 리조트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2차장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 출입 기록과 예약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2차장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이 처남 소유 골프장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예약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됐던 2020년 12월엔 춘천 리조트에서 가족 모임을 하며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이장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의겸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2차장 검사 비위가 담겼다는 원본 자료도 제출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와 동시에 2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내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 라인에서 2차장 검사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이 총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난 만큼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팀의 명명백백한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남은 이 대표 수사는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넘겨받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차장 검사는 그러나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자녀 위장 전입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까지 나서 2차장 검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문한 만큼 검찰이 제 식구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은행들은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얻어서 이자 잔치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은행들은 연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은행의 이자 이익은 재차 불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 잔치 비판이 상생금융 요구로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방식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며 8대 은행이 함께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구체적 방안과 지원 규모를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일률적 법제화에 앞서 업계 자율성부터 지켜보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구나라는 거는 그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그 어떤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계와도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과 설비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성장이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돼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분 불안 등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달 말 확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그런 대안들을 좀 열어놓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에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것은 현실화가 금방 되면서 세부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 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은 1.6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열린 한국부동산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서 나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부터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의 사열, 마차 행진과 국빈 오찬,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영어 연설을 진행하고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 이어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서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 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 태세에 져야 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관 부처와의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 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서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이 고지 내각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서 다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 올 때 피해자가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인데요.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직후 피해자는 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 20년만 지나면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게 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진 관제센터 경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접근 사실을 알렸는데 관제센터가 평균 4분 주기로 가해자의 위치를 받아보는 만큼 위험 상황까지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손목에 차는 형태의 현행 보호장치가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돼서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머니 등에 넣을 수 있는 휴대기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용 앱 개발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한 이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문항 오류보다는 수험장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제외하겠다던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이 끝난 뒤 나흘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는 300건이 채 안 됩니다. 663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은 과목은 시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수능 당일 제주 남영고등학교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 전에 2개 고사장이 정전됐고 처음부터 전등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퍼져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황을 하고 쌤들도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학교 측이 2교시 종료 후 다시 1분 30초 동안 1교시 국어시험지를 나눠주긴 했지만 답안지 작성을 끝낸 수험생에게는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시간 내 서둘러 마킹한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원은 시험 문제나 답안이 아닌 진행 과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22번 문항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미분계수의 보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로 정답률이 1.5%에서 5%까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접근 방식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늪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그려보게 돼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라는 것까지만 접근이 되면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있는. 이 밖에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음향 문제를 호소하는 이의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9급 공무원 국어 영어 시험 문제가 내년부터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냥 외워서 답만 찾는 문제는 없어지고 사고 능력 평가는 강화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제된 9급 공무원 영어 문제입니다. Hit the roof.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는 뜻인데 이 수거만 달달 외웠다면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문제는 지문부터 길어집니다. 정부가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메일이 지문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순 암기력 대신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채워졌습니다. 암기량이 줄어들면은 접근하기가 더 쉬우니까 유입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이 덜어지고 공부 양이 일단 줄어드니까. 지식 암기 위주였던 공무원 9급 시험이 오는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체계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 당장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데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생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약간 준비해왔던 게 다 바뀌는 거니까. 4년 전만 해도 9급 공무원 시험은 4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매년 하락해 올해는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9급은 특히 암기 위주로 출제돼 시대와 괴리된 딴 세상 시험 취급을 받아온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암기식 지식을 공부해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접 시험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소통과 공감, 윤리, 그리고 책임의식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고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5급과 7급, 9급 공채는 물론 경력 채용까지 지원자 모두 바뀐 면접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건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YTN이 보도한 중고차 사기 사건. 중고차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요구한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차량 명의를 바꿨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를 빼앗긴 피해자가 현재까지 9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 이후로
2달이 지났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 변경을 승인해준 사업소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차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실제 차주인이 모르는 사이 명의만 바꿔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 이전을 승인해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가 막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문서 위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에 대해 청주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 측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명의 이전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실물 차량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뒤라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물 차량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다른 등록사업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황 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고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 본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황 씨가 고소한 여성도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또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황 씨 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 이 사건은 황 씨가 피해자로 시작된 거라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가자지구 지상전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을 100명 이상을 생포해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 등 설비가 열악한 알시파 병원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자지구에 포탄이 떨어지고 섬광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작원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이들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과 무기고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하마스 대원 중에는 해군 특공대원과 로켓 부대원, 폭발물 전문가, 군수 담당 장교도 포함됐습니다. 포로 신문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곧바로 가자 전쟁에 투입된 지상군과 공군의 작전에 활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전 등으로 사실상 병원 기능이 정지된 알시파 병원 환자들을 이송하는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No, yesterday we evacuated people from the Al-Shifa hospital in coordination, like we did the babies today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hospital. That is what we've been doing. 여전히 알시파 병원에는 상당수 부상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259 جريح لا زالوا في داخل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نحاول مع الأمم المتحدة خروجهم مع الطواقم الطبية إلى مستشفيات قطاع غزة وإلى خارج قطاع. 이스라엘의 인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설과 병원에 대한 공격 자체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It is absolutely heartbreaking to see the level of destruction and this scorched earth policy that has been adopted in relation to the civilian infrastructure and the hospitals in Gaza. 가자지구 인명 피해가 급증하면서 의사 단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향후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앞두고 좀 정치권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최근 보폭이 넓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특수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요? 중요한 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말과 행보에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지난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이 발언 이후에 더 이 총선 등판론이 커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섣불리 진단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일단은 한동훈 등판설의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든 야든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조커이자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노력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노력을 넘어서 국민들의 부름을 받는 정치인,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미 전국구급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시기든 간에 내년 총선에서 좀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총선판에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행보도 전국구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달만 해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갔고요. 충청권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도 가고 울산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팬분이 다니는 동선을 다 정리해가면서 지금 동은여지도까지 등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지지층은 이렇게 하죠.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지층이 두터웠던 소위 말하는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장소에 한 2,000명 이상은 모이는 사람을 대중 정치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국무위원이고 현직 장관이잖아요. 근데 저런 곳에 가서 그런 것에 호응을 너무 하시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인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주시는 것까지야 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인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지 않나요? 아니 저는 사인 아직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도 사인 해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지. 근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사인이 없다고 저 그렇게 저기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법무 행정이 아닌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정치권으로 오실 마음은 확실하게 이제 정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치권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게 다 계획된 일정이고 행정하고 연관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동선을 보면 이게 거의 대선 주자급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획된 동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것 자체가 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인기가 정말 전국구급 이 정치인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저 정도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대구에서 사인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정도의 인파가 기차도 몰리게끔. 놓쳤다면서요. 3시간 정도의 인파를 몰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어찌됐든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친숙하게 알아보고 다가왔었을 때 이것을 사실상 거절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리고 덜 유명한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네. 그것 자체를 거절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행보들은 한동훈 장관 자체의 행보를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호응을 보는 것이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국민들의 호응을 네. 좀 봐야 된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자들이 최근 부쩍 총선에 출마하냐 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저의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네. 대답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답변들을 보면 출마한다는 건지 아닌지 네. 좀 모호한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애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대구 가셔서도 법무행정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막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셨잖아요. 뭐 여기 지역 뭐 시민을 뭐 존경한다. 예. 뭐 시민이 뭐 이 역사상 흐름 속에서 뭐 어떤 견디는 거를 제일 잘하는 거고 뭐 항상 어떤 경쟁에서 이긴 뭐 시민이고, 이거 완전 정치적 메시지지.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으로 내놓을 메시지라고 이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는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걸로 뿐이 안 들리고, 이전에 대구에서 하신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마음은 굳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정치인이라 그랬는데 정치인 아니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로 저게 맞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국민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정치인이면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대권 출마하기 직전에 이렇게 전국 돌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지사는요. 예.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 선출된 자로서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장관이라는 위치 당연히 또 이 공직이 맞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정치랑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거는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당연히 이 업무선상으로는 당연히 분리해야지 맞지만은 이러한 네. 이제 행보들 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긴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선상의 지금 이 정도 선상의 행보들은 뭐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그냥 눈이 즐거운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여권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에 조금 힘을 싣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인유한 위원장도 조금 전에 보셨지만 뭐 신선한 분이다. 결정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선 어떻게든 예. 이 총선으로 모셔오고 싶은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영입하는 것보다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인재 영입 사례다라고도 아마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거 자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여든 야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주요한 지역에서 분명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선한 관심을 주목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비단 인유한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발빠르게 또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호평을 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여당이 한동훈 장관 등판론을 조금씩 이렇게 가시권에 넣는 이런 네. 분위기인데요. 오늘 인유한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네. 이거 이준석 신당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행보일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딱 규정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여당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의 시도들을 하는 것이고 그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좌초되면 이게 그 큰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것도 뭐 어떤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바람에 보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변화를 자꾸 그 추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여권에서는 뭐 굉장히 뭐 신선한 인물이고 뭐 게임 체인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국무위원을 하시면서 물론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많이 키워주셨지만 거기에 또 대응을 과도하게 하면서 좀 진영 논리가 강해지고 진영 사람 내지는 진영의 챔피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미 색깔이 입혀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신선도도 좀 떨어지고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 그 영향력도 저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유세장으로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힘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세할 때 저런 분이 한 분 와주시면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그게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서 네. 한동훈 차출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네.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다면 정말 다양한 역할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포함한 험지 출마부터 뭐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두 번씩이나 대구를 방문하면서 어떤 TK에 대한 중요성,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부여하고. 않았습니까? 그 자락 위에 또 한동훈 장관이 또 총선 준비를 위한 일종의 그 자락을 또 더 탄탄히 이제 깔았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하게 될 것이고 출마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네. 출마 지역은 대구일 거라고 봅니다. 김성태 저는 의원은? TK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TK는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TK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당 이해도가 높은 그래도 뭐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그런 뭐 기반 속에서 그럼 어디요? 어디? 저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수도권? 네. 서울의 험지 아니면은 서울, 경기, 인천 네. 여기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도권 그런 거점을 확보해야 아니, 된다. 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역할론,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디에 출마할까부터 봤을 때 좀 전에 대구 얘기도 나왔고요. 수도권 얘기도 나왔고 또 민주당 내 어떤 상징적인 지역에 자객 공천을 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점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만약 출마한다고 하면? 사실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아니면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 말고 제가 그냥 보는 관점 예.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네네. 민주당엔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처럼 전투력 강한 사람을 강남이나 서초로 보내라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좀 전투력이 강한 분들은 민주당 험지에 가서 싸워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의 포지션 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한 지역 안에 갇혀 있을 인물이 아니다. 말로 치면 적토마라고 보이고요. 예. 장수로 치면 명장이어서 여러 적장들을 쳐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지역에 묶어두고 이곳에서 너의 성만 수성해봐라 하기에는 지금 이 주어진 역할이 너무 작아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접전 지역 혹은 우세 지역, 그래도 조금 우세 지역에 나와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아까 박사님 얘기하셨지만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당내 대다수의 서울, 경기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부탁할 겁니다. 네. 우리 지역 한번 와주세요. 우리 지역 한번 와주세요가 될 텐데 그럼 사실상 이거를 다 거절하기도 힘들고 정말로 이게 다른 지역까지 뛰어다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무 험지를 가는 그렇죠. 거는 불가능하죠. 험지를 불가능하다. 갔었을 때 그런 예.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선거 지원이. 그래서 이제 선거 지원, 전체적인 선거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장주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저 마지막 그래픽에 정부에 남아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코스. 자, 요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거의 얘기했지만 없다. 본인의 네. 메시지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뭐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중도의 외연 확장을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외연 확장 쪽으로 쓰면은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연 확장 쪽으로 쓰면은 그 타겟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호 전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에서 그 어떤 뭐랄까 좋은 평가를 해줄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검사 출신이라서 지금 검사들의 독주 내지는 검찰 공화국의 색채가 짙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 하시는 중도층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좀 조용한 데 가셔서 조용한데 뭐 대구든 아니면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셔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시는 게 지지층 결집을 시키면서 다니는 게 출마는 하지 말고요? 아니면 아니 출마해서 해서 좋은 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자객 공천으로 해가지고 전국 이슈 그 구도를 형성하는 그 이슈의 구도를 잡는 이런 역할은 이게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근데 그 전에는 그 역할로는 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대구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구가 됐든 아니면 뭐 좀 약간 뭐 강남이 됐든 좋은 쪽에 가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선거를 잡으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게 좀 불리하지 않다. 오늘 우상호 의원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이제 당연히 뭐 야당 입장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냐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다수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서 이러한 정책, 개혁의 방향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그 불통에 대한 부분이 약 10% 정도 통상 지지 이 퍼센테지가 나오던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또 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보수 우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런 외연 확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수의 표를 집결시키는 역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까지 확장되어 있는 인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총선을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5개월이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이미지의 변신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단지 보수 집결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인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뭐 중반 중후반에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어서 움직이질 않는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사실은 이게 참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 이 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당과 그리고 이제 용산도 계속해서 반성을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또 어떠한 현상도 있냐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시절에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10%대, 13%, 16%대까지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최소한 33에서 34%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10%대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싫은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여론조사 고착 상황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을 빠르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망들도 굉장히 큰 상태이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는 어떨지 보면 극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내놨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금 상당히 고착화돼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이미지로 선거 진입하면 어려울 것이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하고 네. 비슷한 얘기를 좀 했고요. 차별화된 모습을 그래서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장 가서는 하태경, 이준석,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여지가 남는 발언들을 해서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정치는 뭐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대선을 꿈꾼다면 결국에 가서는 차별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기를 본인이 좀 당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기존의 정치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뭐 다음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차별화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먼저 해서 경선을 통과하는 게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보관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저게 현실화되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의외로 또 쉽게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요한 혁신위가 자초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변화는 그러면은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 실망은 또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안 변하는구나. 현 정권의 어떤 무능, 경제 무능이 됐든 어쨌든 인사에서의 실패 이런 무능이 됐든 국민의 어떤 삶의 요소에서 안 좋은 요소들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 방향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했는데요. 뭐 지난 토요일에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뭐 4만 명 가까이 모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화력은 뭐 만만치 않은 거죠?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내쫓자고 받았던 서명보다 조금 적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그 인원 자체는 물론 적지 않은 인원수죠. 적지 않은 인원수고 근데 그렇게 또 거기에 의미를 둘 인원수도 아니다. 온라인상 일단 뭐 입당 절차가 아니라 뭐 사람들을 모은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나는 뜸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뜸들이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 뭐 쌀을 불리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불렸다. 정말로 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지금 저희 창당 어떤 전초 작업을 시작을 한 행보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몸값을 조금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은 그 의사가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 의중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워딩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불과 한 3주 전, 4주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반성해라, 뭐 대통령이 반성해야 된다, 환자는 거기 있다 등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걸 반성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조목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도가 센 것들은 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언어들이나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톤들을 볼 때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선수로 뛰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본인 스스로의 자존심을 굽히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간접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셨고요. 김민수 대변인 이 말 듣고 내일 발언이 더 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매일 인터뷰 하면서 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서 관심도를 역시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새 과시에 나서니까 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슈퍼 빅 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견제구를 날린 걸까요? 자, 이 전 대표도 지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요. 빅텐트를 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빅텐트와 닿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 발언부터 볼까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하고 화합 못하는데 무슨 빅텐트냐?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은요,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맞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지금 당대표의 이미지는 그렇게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에 의해서 탄생했고 대통령 비율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냥 신하 정도의 느낌뿐이 지금 사실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빅텐트를 쳐서 거기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비주류까지 보고 있다. 네. 아니 민주당의 비주류가 김기현 대표한테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가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간다고 뭐 상정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국민의 시각과 이미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너무 급발진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슈퍼 빅텐트는 너무 급발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 그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어떤 수용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앞서 이제 듣고 오셨는데 마침 내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납니다. 양양자 의원도 만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이 두 분도 뭐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를 시켜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의 신호탄이 될 거냐 이걸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저는 초록색 넥타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종종 당의 분들이 초록색 넥타이를 멜 때가 있습니다. 네. 멜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상민, 양양자 의원들 같은 경우가 좀 진보 진영에 있었어도 뭐 이렇게 진보의 색채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김기현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빅텐트에서 같은 뜻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당의 전략, 총선 전략으로 이렇게 앞으로 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뭐 당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사견을 덧붙인다라고 하면 매 총선들마다 빅텐트 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비전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제 빅텐트를 이미 발표했으니 이 이후에 어떠한 그림들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 빅텐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깜빡한 건데요. 빅텐트를 들으면서 또 하나 저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다시 좀 약간 띄우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뭐 이렇게 그 동력을 계속 하면서 기존의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 세력? 내지는 뭐 영남의 어떤 그 세력 이런 걸 좀 약간 물갈이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한번 나왔다가 좀 들어간 얘기인데 들어갔는데 다시 이 빅텐트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좀 물갈이 기존의 그 인적 교체를 좀 많이 해서 이미 이제 이후안으로 인적 그렇죠. 교체를 대통령 중심의 이렇게 신당일 수도 있고 대통령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하려는 어떤 시도가 다시 좀 이렇게
또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나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들었어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국민의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정치적 꿈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라고 보십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실망한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한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고 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그냥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변화가 대통령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변화가 느껴지는 정도면 어느 정도를 지금 얘기하시는 대통령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도가 되려면은요.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 앞에서 정리를 하고 비전을 밝혀주고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그 행보들을 일정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는 것까지는 가야 국민들은 아 뭔가 좀 되려나 기대해 볼까 이렇게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최근에 좀 비판을 받았던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좀 정리를 좀 하고 필요가 있다. 자, 최근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의원도 만났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좀 남겨뒀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앙숙이죠. 안철수 의원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치더라도 내분 가능성이 크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쳐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제 더하면 사랑 싸움 같을 수 있으니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지금 너무 무의미한 비판들을 계속하고 있고 마치 진짜로 어떠한 남의 일이라면은 하나하나 한 건들 못 넘어가는 것 같은 비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총선 5개월을 남은 만큼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절한 긴장 관계 속에서 근데 좀 긍정적인 방향들을 검토한다면 뭐 아까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진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인물로 대거 고체된다거나 국민들에게 사람 이합 집산을 넘어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이제부터라도 좀 그런 변화들로 좀 이렇게 이슈들이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본인 지역구는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너무 지도자답지 못하게 그냥 이준석 당원 제명 뭐 이런 데 좀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약간 급발지거든요. 뭐 제가 뭐 아바타입니까? 이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의원인데 좀 전에 대표라고 했습니다. 전 대표시니까 뭐 의원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저는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실 것 같아요. 과거에 본인이 내걸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IT와 관련된 미래 어떤 국가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 이런 거를 이런 이미지하고 자꾸 싱크로나이즈를 시켜야지 그거를 자꾸 어떤 정쟁 본인이 못 참고 사감을 드러내는 정쟁 이런 쪽으로 만약에 이것이 자꾸 표출이 된다면 큰 담론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정하는 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중도 확장성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뭐 당내의 역할도 줄어든다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지역구 정도 지키는 정치인으로 뭐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중도 확장성이 어떨 것이냐. 그럼 대통령을 비판하면 중도에 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중도로 확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새로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동훈 장관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과학기술이나 지금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산업에 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더 확장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떠한 싸움이 났을 때 한 명을 일방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또 그 원인을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많이 깔았다. 네, 그래서 이게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까지 정도는 서로 쌍방 가실 정도로 보고 이제 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중도층은 네거티브에 반응 안 한다. 비전을 좀 제시하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짧게? 근데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면 비판이라는 게 뭔가요?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권력자가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중도층에서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의 어떤 니즈를 대변해서 비판을 하지 본인 얘기를 하면은 그걸 비판으로 국민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중도층이 확장되는 거 맞습니다. 할 소리는 해야. 비판은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만약 잘한 거 가지고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은 두 분이 서로 지금 비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초유의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 이후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주민센터에는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마비됐던 전산망이 복구돼 그동안 못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복구돼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밀린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번호 다 오늘까지 해야 돼서 급하게 왔습니다. 9시 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사업상 필요한 등초본이기 때문에 그거 띄러 왔다가 전산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구된 행정망이 정상 가동되면서 무인 민원 발급기부터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까지 차질 없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재개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도 별탈 없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는 전산망 먹통으로 업무 처리가 막혔던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에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기업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을 주문하더니 이번 사태 때 보이는 모습은 상반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계란 대란 났을 때는 정부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기업을 옥죄했는데 대한민국 통신망이 이런 상태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가 행정망 중단으로 처리 못한 민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더 강조하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사고 사흘 만에 전산망은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자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 행정망이 마비된 건 초유의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에 5점을 남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고 이후 대응도 아마추어 같았다며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불평과 피해를 끼쳐 송구하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먹통 원인과 복구 지연 이유를 면밀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혀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야당과는 다른 곳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는 당분간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국회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오는 23일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는 알지만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더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태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장애 사태의 원인과 대처 과정,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금융지주 회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금리, 고물가와 세계 경기 둔화로 동네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8대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지원 규모 등의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반년 동안 계류돼 있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 주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통과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 기대감은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92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진 시범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은 지하주차장은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천장에서 수년째 빗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수공사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인근 4개 단지 2,900여 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지 2년째인 올해 7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택지에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제 특별법 통과를 사실 상당히 기다려 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올 연말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돼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진 않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매수 문의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은 물론 서울 목동과 개포,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100만여 가구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일하게 1기 신도시가 같은 포맷으로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어떤 틀을 짠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 면제 특혜 논란이나 교통과 주차 같은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보완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오전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앞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났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현직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페달을 치워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의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행이었는데 이 의사, 과연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의사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교통사고만 내더라도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의료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고요.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자비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이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반응일까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이렇게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을 하지만 의료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재교부 요건의 공정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내일 오후 4시 4차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앞둔 막판 협상으로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파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의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개정노조법 정당하다.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앞선 노동조합 관련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 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 행위이며 민주노총은 시민 1,000여 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엔 69%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62%가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3조의 즉각 공포와 방송법의 공포는 국민의 명령이기에 민주노총은 싸울 것입니다. 반면 경영자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노사양 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갈등과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에서 탈출해 3일 동안 도주국을 벌였던 김길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길수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길수의 도주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국과 관련한 이 교정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취재 결과 법무부는 조만간 교정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을 예정인데 도주 당시 병원에 함께 있던 교정직원 2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상당수를 징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 교사가 남자 중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피해 학생들도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수백억대 마약 밀수 조직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황 기자입니다. 공항 검색대에 서 있던 남성 곧바로 체포됩니다.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정모 씨입니다. 마약을 숨겨 국내에 들어오는 운반책, 이른바 지객꾼들을 감시하고 인솔하는 책임자입니다. 관리책 정시 검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기 안산 지역 선후배 사이인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9달 동안 30여 차례 태국을 오가며 허벅지 등에 숨겨 들어온 건 케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30kg, 600억 원 상당의 60만 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밀수 조직을 잡고 보니 유통 조직과 상습 투약자도 확인됐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 창문으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모르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조직은 주로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받은 마약을 던지기 방식으로 팔거나 강남 클럽 등에서 나눠 판매했습니다. 18개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다른 거는? 우리 이거 압수할게요. 경찰과 검찰은 이들 조직을 잡기 위해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계획을 함께 짠 뒤 진행 상황과 자료를 공유했고 검거 기자회견도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한 단위를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로써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등 이번 수사로 밀수 유통 조직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기본 혐의 외에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직 내부 규칙을 세우는 등 단순 밀수 조직을 넘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밀수 조직 같은 경우에 총책을 중심으로 최소 20-30명이 가담을 해서 또 총책, 자금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서 경찰과 검찰은 태국에 있는 이른바 액가마이파 마약 조직 총책 39살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 가족들이 용서를 구한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 가족 측이 숨진 70대 노인 가족 측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장례가 모두 끝난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뮤지컬 분장실에 침입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규현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규현 씨는 다른 배우를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부상을 입었고 봉합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포구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소각장 추가 백지화 본부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소각장 입지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마포구 상암동 2개 필지를 광역자원 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결정 고시했는데 주민들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 팔고 창고에 쌓인 종이빨대가 무려 2억 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판로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만 믿고 종이빨대 생산량을 늘리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카페들이 값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늘리면서 못 팔고 쌓인 종이빨대가 2억 개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빚도 늘고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주를 내고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계도 기간 동안에 대한 것을 그대로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야 되는 것인지 계도 기간의 연장으로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판로를 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하나에 5에서 7원 정도만 비싼 만큼 수억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준다면 카페에서도 종이빨대 구매를 늘릴 거란 설명입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빚을 내서 희망 고문당하듯 버티고 견디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생산할 종이빨대의 판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경영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은 응급처치에 그칠 거라며 친환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 지난해 7억 6,541만 달러를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NSC에선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서 이 발사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들이 잇따라 수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K-팝 관련 부문이 4개나 새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 K-팝을 하나의 장르로 한정 짓는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용 기자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선정한 최고의 K-팝 앨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찍고 통산 4개 앨범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린 스트레이키즈는 또 한 번 시상식에서 이름을 빛냈습니다. 저희의 그런 고집이 담긴 저희 앨범과 음악 무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 막내, 정국의 첫 솔로곡 세븐은 최고의 K-팝 노래에 선정됐습니다. 빌보드에서는 이미 그룹 BTS 이름으로 12차례나 수상한 적이 있는 정국은 가수 싸이 이후 10년 만에 솔로 가수로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는 올해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 관객 180만 명을 동원한 블랙핑크가 이름을 올렸고 시상식 무대에 오른 뉴진스도 최고의 K-팝 아티스트에 호명되며 데뷔 후 16개월 만에 빌보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To have been nominated in this category alongside such incredible artists we all look up to is an honor in itself,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perform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올해부터 빌보드 시상식에서 K-팝 부문이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새로 생기면서 국내 아티스트들은 골고루 트로피를 챙겼습니다. 다만 K-팝이 아닌 주요 본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BTS의 지민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각각 톱셀링송과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라 다른 글로벌 아티스트와 경합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빌보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좀 편의적인 방식으로 K-팝 안에서 뭔가 다 수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팝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녹여주는 게 훨씬 더. 미국의 3대 음악상 중 또 다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올해 K-팝 그룹이 한 팀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지만 그래미의 장벽을 넘보는 K-팝의 도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서울시는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서울광장에 대형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높이 16m, 폭 6m로 보라색 나비 장신구와 제비꽃을 활용해 한국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조선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점등식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친환경 선택절이 되길 바란다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를 마무리한 가운데 중일 정상회담에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APEC 정상회담 뒤 기시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대 최저 지지율과 퇴진 위기론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주변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99.3%나 줄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금수 조치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지만 확연한 인식차만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금수 조치로 인한 충격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輸入規制の解除について今の段階でその時期、具体的な時期を予断を持って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한 기시다 총리를 기다린 것은 또다시 폭락한 지지율.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급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대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8일에서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21%로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았습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
政府としての対応に生か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감세 정책에 대한 불만, 강요들에 잇따른 불명예 퇴진, 오염수 반발 여파로 인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장기화까지 기시다 내각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이후 한일 관계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얼마만큼 동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의 올해 자동차 수출이 500만 대를 육박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에서 10월 자동차 누적 수출은 392만 2천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7% 급증했습니다. 남은 두 달도 10월 수준을 유지하고 신에너지차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에 오를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관측했습니다. 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하이브는 회사 구성원의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객관적인 조사와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여기에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오늘 낮 동안에도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춥겠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0도, 안동 영하 2도로 예년과 비슷하겠고 영하권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밤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또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